전 세계가 300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36달러, 중국은 18조 달러를 넘어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면 대체 누가 돈을 빌려준 걸까요? 중국이 미국 채권을 사고, 미국 은행은 중국 채권을 사고, 유럽은 또 다른 나라의 빚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빌리고 모두가 빌려주는 이 기묘한 순환 속에서 우리는 실물 경제보다 3배나 큰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미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멈출 수 없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빚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은행도 없고 화폐도 없던 시절, 빚은 그저 약속이었거든요. 봄에 이웃에게 곡식 한 자루를 빌려주면 가을에 조금 더 얹어서 돌려받는 거였죠. 이자율도 없고 복잡한 계약서도 없이 그냥 신뢰만 있으면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지만 나중에야 갚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빚의 본질입니다. 내일에서 빌려와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 간의 단순한 대출은 훨씬 거대한 무언가로 진화했습니다. 왕들은 성을 짓고 싶어 했고, 제국들은 배와 대포가 필요했는데, 한 명의 대부가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1600년대 영국이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찰스 2세는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고는 텅 비어 있었고, 귀족들은 돈을 빌려주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죠. 빚을 조각내서 대중에게 판 겁니다. 현금을 받는 대신 시민들에게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서면 약속을 줬어요.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국가는 이제 세금을 올리거나 국고를 고갈시키지 않고도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됐거든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채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돈을 빌리게 만들었고, 전쟁뿐만 아니라 재건을 위해서도 빌렸죠. 그러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이 미국 달러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줌에 놓았습니다. 각국 통화는 달러에 묶였고 달러는 금에 묶였어요. 하지만 금은 한정돼 있었고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지출을 늘리면서 유통되는 달러를 뒷받침할 금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금 본위제가 종료된 거죠. 그때부터 돈은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됐어요. 금이나 어떤 실물로도 뒷받침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선언만으로 가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됐고, 끝없는 차입의 레시피처럼 들린다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들은 차입이 전시에만 유용한 게 아니라 경제 성장도 촉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빌리고 또 빌렸습니다. 학교를 짓고 도로를 수리하고 심지어 경기 침체에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도요. 빚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진보의 엔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빚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일상이 됐죠. 오늘날 빚은 건물이 지어지는 방식이고 위기가 관리되는 방식이며 약속이 지켜지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300조 달러를 넘어선 글로벌 부채산이에요. 전 세계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가치보다 3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을 잡으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만 달짜리 지폐를 쌓으면 30층 건물 높이인 100m가 됩니다. 10억 달면 지구 대기권에 닿을 정도인 100km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300조 달러는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50번 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빚의 규모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빌리고 있다면 대체 누구한테 빌리는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면 누가 돈을 받는 걸까요? 국가 부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거대하고 강력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모든 돈을 쥐고 있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 빚은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원을 그리며 순환합니다.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인 미국을 들여다봅시다.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놀라운 건 부채의 약 70%가 실제로 미국인들 자신에게 빚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자신에게서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과 정확히 똑같아요. 그럼 누가 이 정부 채권을 사는 걸까요? 아마 당신일 겁니다. 당신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게 그냥 금고에 쌓여 있지 않거든요. 은행은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불린 다음 일부를 당신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대출도 하고 투자도 하고 당연히 채권도 삽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시중은행들은 거의 1조 8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브라질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의 전체 GDP의 3배입니다. 채권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투자인 이유는 여유 현금으로 이자를 벌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은 매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바꿀 수는 있어요. 1980년대에는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수익률을 15% 이상까지 끌어올렸고 2020년 코로나 회복기에는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1% 아래로 떨어뜨렸죠. 하지만 일단 채권을 사면 완전히 갚을 때까지 금리가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 뭘 하든 당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연 4.5%의 꾸준한 이자를 주는데 위험이 거의 제로라는 걸 고려하면 꽤 괜찮은 수익률이죠. 그게 바로 채권과 빚이 인기 있는 큰 이유입니다. 당연히 채권을 사들이는 건 은행만이 아니에요. 거액의 자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합니다. 연금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모두 똑같은 일을 하죠. 채권을 사서 이자를 번다는 겁니다. 2024년 미국 연금기금들은 전체 자금의 4분의 1을 채권에 투자했어요. 보험회사는 이 비율이 더 높아서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넣었습니다. 위험을 낮게 유지하면서 자금을 늘릴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저축이 정부에 대한 대출금이 되는 일종의 숨겨진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 자신에게 빌린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돈이 놀고 있는 곳에서 필요하고 쓰이는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정부가 빚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 그 돈은 바로 대출자들의 손으로 다시 흘러들어가서 여유 현금을 더 많이 만들어주죠. 그럼 그들은 뭘 할까요? 채권을 더 사고 이자를 더 벌어요. 이게 일종의 자기 강화 루프가 되는데 돈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다시 대출자로, 또다시 차입자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루프가 국가들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미국 부채의 약 30%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은행이나 연금기금처럼 외국 정부와 은행들도 여유 현금을 미국 채권에 넣거든요. 같은 논리로 우리가 빌릴 때 돈이 들어오고 갚을 때 나가고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걸 하는 게 미국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빌리고 있고 모든 나라가 빌려주고 있어요. 일본의 저축은 네덜란드의 대출이 되고 네덜란드의 저축은 브라질의 대출이 되고 브라질의 저축은 다시 미국 채권으로 흘러듭니다. 세계의 빚은 폭발을 기다리는 미지급 청구서 더미가 아닙니다. 돈이 저축자에서 차입자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루프로 흐르는 서로 연결된 순환 시스템의 거미줄에 가까워요. 정부는 빌리고 투자자는 빌려주고 이자 지급이 순환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일부 돈은 국경을 넘지만 대부분은 시스템을 실제로 떠나지 않아요. 그냥 형태와 손만 바꿔가며 계속 움직일 뿐이죠. 그럼 정부가 계속 빌려서 다 써버리면 미래에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여기가 핵심인데 그냥 새 빚을 내서 옛날 빚을 갚습니다. 무모하게 들릴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작동하는 기초거든요. 그럼 왜 이 시스템은 계속 굴러갈까요? 왜 세계는 그냥 빌리는 걸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제 경제부터 정치까지 모든 게 빚을 중심으로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빚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빌려서 쓰면 돈이 경제로 순환되죠. 기업은 더 벌고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그래서 더 씁니다. 경제를 확장시켜서 모두가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피드백 루프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정부 지출의 19%가 빚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5위안 중 1위안은 실제로 빌린 돈입니다. 미국은 이 비율이 더 높아서 4달러 중 1달러 정도예요. 교육과 복지에 쓰는 돈을 합친 것과 같은 액수죠. 정부가 갑자기 빌리는 걸 멈추면 지출을 줄여야 하고 경제로 흘러드는 돈이 멈춥니다. 기업은 덜 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소비를 멈추죠. 경제를 성장시키던 바로 그 루프가 거꾸로 뒤집혀서 모두를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갑자기 그리스 채권 사는 걸 멈췄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리스는 빌릴 수 없게 됐고 빠르게 쓸 돈이 바닥났습니다. 공무원 4명 중 1명이 해고됐고 임금은 30% 떨어졌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GDP가 무려 25%나 줄어들었어요. 정치인들은 이걸 알고 국민들도 압니다. 모두가 정부가 계속 지출해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길 원하죠. 그래서 긴축을 약속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출은 계속되고 차입은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성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존에 관한 문제죠. 2020년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은 지출을 멈추고 경제가 셧다운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지출을 대신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정부는 빌려야만 해요. 2020년에 미국 정부는 1년 만에 무려 8천억 달러를 빌렸는데 전체 경제의 거의 20%입니다. 중국도 유럽도 다른 모든 경제도 똑같이 했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돈을 빌리면 미래에 갚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미 경제를 돌리기 위해 거둬들이는 모든 걸 다 쓰고 있다면 옛날 빚을 갚을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빌렸던 걸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거예요. 이 빚은 절대 시스템을 떠나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부유한 나라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들의 채권은 안전하다고 간주되니까 낮은 금리로 계속 빌릴 수 있고 빚을 순환시키기가 더 쉬운 거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높은 차입 비용이 매번 차환할 때마다 더 비싸게 만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빚이 스스로를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부채 함정에 빠져서 과거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계속 빌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왜 그냥 빌리는 걸 멈출 수 없냐고 물으면 진실은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바로 그 빚이 전체 경제가 세워진 기둥이거든요. 이건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정말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순환이 아무리 매끄러워 보여도 표면 아래에는 위험이 쌓이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야기하길 피하고 아무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위험들이요. 정부가 계속 빌리면서 빚이 늘어나고 이자 지급도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이 옛날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가지 새 학교나 병원이나 인프라에 쓰이지 않아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게 이제 정상으로 여겨지는데 불과 몇십 년 전이었다면 재앙적이었을 수치죠. 차입이 싸고 대출자들이 자신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과 함께 모든 게 바뀌죠. 투자자들이 빌려주기를 멈추면 차입 비용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정부가 이를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쉬운 해결책처럼 들리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개별 단위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과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오르고 저축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기분을 느낍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통제불능이 될 수 있어요. 2010년대 후반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고 물건 가격이 몇 주마다 2배가 됐습니다. 예전에 10볼리바르였던 빵 한 덩이가 갑자기 수백만 볼리바르가 된 거예요. 화폐는 거의 가치를 잃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걸 봤죠.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겪지는 않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조차도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보안을 위해 미국 달러 같은 외화로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 현지 기준으로 빚을 갚는 게 갑자기 더 비싸집니다. 그 부담이 커지면 대출자들은 나라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분위기가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갑자기 투자자들은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빌릴 수 없을 때 옛날 빚은 어떻게 갚을까요? 지출을 줄일까요? 세금을 올릴까요? 더 많은 돈을 찍을까요? 이 선택지들 중 어느 것도 쉽지 않고 모두 심각한 결과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충분한 돈을 벌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나라가 돈을 찾을 수 없고 청구서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선택지가 바닥납니다. 그때가 바로 채무 불이행을 하는 시점이죠. 디폴트는 나라가 그냥 우리는 못 갚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기지를 못 갚는 것의 국가 버전인데 집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전체 경제가 위험에 처하죠. 최악은
정부가 빌려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채무 불이행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빚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뭔가 실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2025년에 기록적인 금액이 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충분한 이유가 있죠. 금은 올해만 거의 28% 올랐고 달러는 거의 9% 떨어져서 3년 만에 최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채굴주 지수인 GDXJ는 거의 45%나 올랐는데 놀라운 움직임이에요. 세계 최대 은행들조차 대담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금이 2026년 중반까지 4,000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부채 기반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진짜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